네, 그럼 이번에는 가장 화제의 그 논란이 되기도 하는 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네. 지금 뭐 금 이제 $2,000를 돌파했는데 네.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는 네. 이제 시작 초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건 너무 심하다. 버블이다. 하여튼 의견이 분분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네. 금은 꼭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랩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지금 제 포트폴리오의 20%는 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비중을 많이 가져갑니다. 제가 아까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주식, 뭐 신흥국 주식, 뭐 주식도 사지만 또 채권도 사고 원자재도 사요. 근데 보통 제가 원자재는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얼마까지 살 수 있다. 제가 모델링을 많이 해보니까 결국은 가장 적절한 옵티멀한 굉장히 효율적인 퍼센트지의 맥시멈은 원자재는 한 종목에 있어서 20% 넘어가면 안 된다. 아, 이게 나와요. 그 맥시멈을 20을 잡아야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20을 들고 간다는 거죠. 많이 무슨 얘기냐면 채우셨네요. 그만큼 꽉 채워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채워넣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이클이 저는 과거 사이클이랑 비교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닷컴 버블 사이클, 산업재 버블 사이클, 뭐 일본 산업재 버블 사이클 뭐 등등의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코로나19 사태의 대공황 전의 사이클 뭐 등등. 그러면 지금은 금 가격 상승기의 모든 요소를 갖췄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보시면 저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금 가격이 1차와 2차 상승기가 있었어요. 보시면 1972년도부터 거의 한 3년 동안에 얼마나 오르냐면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있긴 해요. 그죠? 네, 그렇지만 385% 올라요. 바닥 대비해서.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1916년 이후부터 80년 쪽까지 보면 3.3년 구간, 한 3.5년 정도 돼요. 3년 반 정도. 얼마나 올랐냐면 700%나 오릅니다. 아, 엄청 올랐네요. 예. 자, 근데 여기 오른쪽 도표가 뭔가요? 지표가 뭔가요? M1 증가율. 이게 뭐냐? 돈을 얼마나 찍어내느냐? 화폐 가치가 얼마나 훼손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이렇게 쭉 상승했었을 때 수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1976년부터 쭉 이렇게 700% 상승할 때 보시면은 M2 증가율이 4%대에서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 꼭지를 찍는 거는 3배로 늘었잖아요. 12%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낼 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승기에 보통 상승폭이 겨우 뭐 100%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385%, 700%씩 상승하잖아요. 금 가격도 상당히 뛰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1차, 2차기인데 더 중요한 거는 3차, 4차기예요. 지금. 전과 지금. 근데 바로 전에 있었던 사이클은 언제부터 언제냐면 2000년도 닷컴 버블 끝나고 붕괴되고 나서 다시 산업재 버블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고 또 유럽의 이 재정 위기가 터질 때까지 이때가 정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할 때거든요. 자, 이때 보시면 3차 상승기인데 얼마나 오르냐면 바닥 대비해서 약 한 8년 동안에 670% 올라요.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쳤는데 요때가 바닥일지 이 다음이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2016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2018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이 상승폭은 아직 100%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3차 상승기가 일어났었을 때의 M1 증가율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2%까지 가죠. 돈을 엄청 찍었다는 거죠. 이때.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훼손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때 2011년까지 이때. 그렇죠? 근데 이번은 어떤가요? 엄청 올랐네. 40%. 하긴 뭐 몇 주 만에 그냥 뭐 몇 조 달러를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늘렸는데 670% 올랐는데 요만큼 또 더블했는데 왜 670%로 끝날 거라 생각하냐 이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전 사이클이 12%인데 700% 올랐고
그 다음이 20%인데 거의 700% 가까이 올랐고 이번에도 또 700%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럼 모르는 거라는 거죠.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유동성을 더 많이 풀었는데 왜 오름폭은 줄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700에서 670 줄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보냐면 가격의 증가를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시장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가격으로 계산하면 이 3차 상승기에 얼마나 올랐냐면 1,500달러가 올랐어요. 그러면 제일 최근에 바닥이 1,000달러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여기에 1,500달러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2,500. 2,500이죠. 그래서 최소한 2,500까지는 간다. 근데 더 많이 가면 왜냐면 이때 푸는 것보다 더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풀 것 같고. 그래서 최소 2,500이고 정말 많이 가면 이거의 2배니까 1,500 곱하기 2 그럼 3,000달러. 3,000달러를 1,000불에 더하면 4,000. 그래서 4,000이 나오는 거죠. 엄청 오르네. 그래서 그런 루머가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용인하겠는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금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근데 금이라는 것은 보통 어떨 때 보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달러 가치로만 놓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복귀됐을 때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도 반영이 되고 또 나중에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때도 같이 또 오를 수도 있어요. 대신에 금 말고 다른 대체 자산, 흔히 말하는 은이 더 그다음,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가상화폐. 저는 요런 거는 조심합니다. 아, 조심하신다고요? 예. 금은 어쩔 수 없는 뭔가의 대체 자산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옛날에 왜 은 가격도 같이 튀었냐면 옛날에는 은 코인이 있었잖아요. 통화의 가치의 수단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가상화폐가 생기면서 많이 잠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은이랑 가상화폐를 좀 같이 봐요. 그리고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할 거다. 그리고 과거의 은 가격 보시면 아주 단기간에 그냥 미친 듯이 오르고 미친 듯이 폭락을 하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금은 꾸준히 올랐다가 또 꾸준히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올라가는 주기에 100% 올랐으니까 꾸준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가상화폐와 은은 사실이 아니라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정말 컨트롤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과 은은요, 뭐 실질적으로 이 실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컨트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는데 가상화폐는 걱정을 하죠. 그래서 다들 모든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를 중앙은행화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추적 가능한. 그렇다면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금 가격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네. 근데 가상화폐는 정말 걱정할 거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뭐 상승이 아직도 많이 남았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가장 궁금한 게 사람들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지금 매수해도 되는가의 질문은 어떻게 답을 그러니까 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자, 제가 금에 대해서 추천하기 시작했던 게 한 1,700달러, 뭐, 그 정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2,000까지는 갈 거다, 연말까지. 그리고 아마 고점은 미니멈 2,500달러는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8월이 됐는데 벌써 2,000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쉬어야죠. 그렇지만 그 논리가 변한 건 없죠. 2,500까지는 갈 거다 적어도. 정말 많이 가면 4,00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2,500달러 도달할 때까지는 빠지면 쉬면 조정할 때 기회죠. 물론 저는 더 이상 못 실지만 20%까지밖에 못 실으니까 제 룰이 20% 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로 보시는 거고요. 근데 언제 팔고 나오냐? 근데 그게 또 진짜 머리 아픈 일이죠. 네.
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힘들어요. 아, 왜요? 이게 너무 이게 널뛰기 때문에 아, 매수세가 몰릴 때가 있고 매수세가 없을 때가 예, 있다. 그러면 거의 이 등락 폭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금 10% 빠지는 동안에 은은 20% 빠지잖아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만약 빠지는 거면. 근데 지금 아직까지 금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정도 10% 빠지면 사야 되겠죠? 근데 은은 20% 빠지면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 뛸 때는 한참 있다가 다시 또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금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M2 증가율이, M1 증가율이 지금 40%에서 38% 정도 있거든요. 이 숫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유동성이 많이 회수가 됐을 때. 회수까지는 아니죠. 왜? 20%의 M1 증가율도 상당히 높은 숫자거든요. 아, 그러나 어쨌든 최고점, 그러니까 많이 그 유동성이 최고점일 때보다 많이 축소가 되는 축소됐는데 전 고점이었던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전 고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대.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M1 증가율이 38.5니 아직 멀었네. 이게 떨어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계속 금을 사고 계시다가 저 M1 증가율이 20%대로 떨어진다. 이때는 좀 비중 줄여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또 M1이 또 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M1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M5는 그냥 화폐.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따지면 달러 찍는 거. 그렇죠. 돈을 막 찍는 거.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서 M1은 요구불 예금까지 포함시키는 거. 그 정도. 그다음에 M2는 모든 예금을 다 포함시키는 거. 총통화량으로. 예, 총통. 그리고 더 나가면 뭐 MCT가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M1까지는 미 연준이 찍어내는 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달러를 매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또 사람들이 헷갈려요. 네. ETF도 있고 또 ETF도 국내 ETF가 있고 미국의 ETF가 있고 네. 실물을 사는 것도 있고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어떻게 보시나요? 달러를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아니, 금에 있어서. 금에 있어서. 지금 20%는 뭘로 채우신 거예요? 미국 ETF요. 아, 미국 ETF.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있어서 결국은 미국이 이길 거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사이클에 달러가 초약세로 가지 않고 미국이 튼튼하기 때문에 다시 강세로 갈 수도 있어요, 달러가. 그리고 결국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저는 닷컴 버블 시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008년 위기랑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보시면 달러가 100에서 120 가요. 자, 그래서 저는 기초자산으로 투자할 것을 금은 당연히 달러 베이스의 ETF를 사놓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위기가 터지겠구나. 그러면 저는 달러로 바꾸고 팔면 달러잖아요. 네. 그냥 들고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기조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좀 강세로 전환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제 추세적인 약세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달러 달러가. 약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환차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약달러로 가는 거에 예, 대해서. 초약달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10% 정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린 거냐면 아까 차트를 볼 때 이렇게 쭉 달러가 내려왔고 근데 달러가 약간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달러 지수가 103일 때는 한 10% 정도 평가 절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럼 그래봤자 내려와봤자 93 정도 되니까.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이 달러가 88까지 내려오니까 갑자기 말 바꾸죠. 약달러 싫다. 강달러 좋다. 마이너스 금리 막 요구하다가. 네, 네. 왜 그렇게 하냐면 달러가 여기서 초약세로 가버리면 힘들어요.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기가 힘들어집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재정을 계속 풀어야 되는데 그런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 차이가 중국하고 너무 난다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또 중국이랑의 경쟁에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중국의 자산을 헐값으로 사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금융이 개방이 됐을 때. 그러면 결국은 금융시장이 튼튼해야 돼요. 초약세로 갔던 시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떻게 됐었죠?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다 망에 떨어져 나가고 있었잖아요. 리먼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때 2008년. 예, 제가 그래서 시티 그만둘 때 주식을 50달러에 팔고 나왔는데 그 주식이 얼마 간 줄 아세요? 얼마? 40전 갔어요. 5달러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와, 엄청났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이 100분의 1 토막이 났으니, 그죠? 달러의 가치는 100 넘던 거에 많이 떨어진 거죠. 72까지 가죠. 근데 지금 벌써 103에서 93까지 내려왔으니 여기서 내려가면 뭔가 은행권의 위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은행을 20몇 년 분석해 봤지만 미국 은행은 지금 아주 튼튼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달러가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이유는 미국에 있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생각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93이냐 83이냐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어. 그렇다면 오히려 그냥 93에 유지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달러가 더 약세로 갈 수 있다. 뭐 쌍둥이 적자 때문에 더 약세 갈 수 있다. 근데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다른 국가들과의 크게 나지 않는다면 달러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뭐든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뭐 ETF도 미국 쪽에 ETF를 가지고 있는 거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네. 심지어는 신흥국 투자를 하는데도 달러로 되어 있는 신흥국 ETF들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네. 저는 심지어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달러를 우리가 이제 약달러를 예상해서 좀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103일 때 하셨어야죠. 지금은- 우리나라 원화가 1280원일 때 하셨어요. 그거 지금 뭐 1180원, 80 몇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내렸더라고요. 네. 지금은 움켜쥐고 있을 때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금을 투자할 때도 미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으셨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어떻게 현재 상황,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도 어떻게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을지, 우리 오늘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목이 갈라지셨는데. 네. 정말 국민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수익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금융권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국민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와타나베 부인인가요? 뭐 그런 것처럼 나가서 국민들이 그 외화를 벌어와야 된다. 금융으로. 그럼요. 네. 정말로 그럴 수 있고요. 진짜 우리나라는 지난 한 10몇 년으로 따지면 그 코스피 투자를 했다면 별로 못 벌었죠. 뭐 요즘에 좀 많이 올라와서 그나마 한 20% 정도 버신 것 같은데, 예, 10몇 년을 놓고 보면. 네, 제가 나스닥 추천하기 시작한 게 4,000포인트 때부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11,000이잖아요. 네, 아직도 그때 더 가. 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정말 그런 쪽으로 수익을 벌어들여서 그것이 어떤 선순환 구조가 되고, 그래야지만 젊은 층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져봅니다. 사실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목돈이 필요하고 또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적은 분들은 좀 어렵죠.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소액 가지고도 뭔가 충분히 조금씩 불려나갈 수가 있으니까 올바른 투자법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꾸준히 하면 또 배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잘 배우잖아요. 학습 능력. 그럼요. 그런데 그걸 해외 시장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요? 해외 투자를? 저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배우게 되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열심히 이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